얼마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8년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성격이 좀 특이한 편이신데요.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저를 하대하거나 시모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싸우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리지 않고 며느리 욕을 하도 하셔서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단둘이 있거나 가족들끼리만 모임을 가질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 순한 양으로 변해 있으시니 시모의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시모한테 그런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쓴소리를 하고 지적을 해도 그때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댁 식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이나 되었던 거죠.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도 수십 번은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냥 평생 입을 닫을 테니 최대한 좋게 풀었으면 한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식구들 모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졌고 가끔 시댁에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시댁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길래 주말에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랐던 이유는 시동생은 30대가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모태 솔로였어요.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여자들 앞에만 서면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얼음이 되어버려서 여자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던 시동생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니 저희 가족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쉬지 않고 질문을 쏟아내자 시동생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어요. 처음 만난 건 백화점에서 옷을 좀 사려고 갔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 매장 직원분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편하게 옷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갔을 때 매장 주인이 바뀌었는지 다른 여성분이 카운터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출장 때 입고 가야 할 옷을 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매장 주인이 최근에 몸살이 나서 그 기간 동안 잠깐 일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남자가 편하지 여자한테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상당히 편하게 대해줬고 첫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머릿속에서 그녀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옷을 사는 핑계로 백화점에 몇 번 더 찾아가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박사 출신의 대기업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교제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살면서 여자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 없었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모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최대한 일찍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달라고 상당히 들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족 모두 시동생을 축하해 주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참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시동생의 충격적인 결혼 발표 소식에 저희 모두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면서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기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터라 서둘러 눈을 붙였는데 새벽에 갈증이 올라와 눈이 떠져버려 주방으로 가게 되었죠. 갈증을 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틈 사이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길래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시길래 깔깔거리며 즐거워하시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유, 글쎄. 첫째 며느리와는 비교도 안 된다니까. 박사 출신이란다. 그거면 끝난 거지. 여자도 만나본 적 없던 내 아들한테도 짝은 분명 있었다는 거야. 나는 평생 혼자 살다 노총각으로 세월 다 보낼 줄 알았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다들 자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겠니? 입이 큰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나도 이제 정 좀 붙일 며느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밖에 없던 며느리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걔 눈치 봐야 되겠니? 내가 지보다 어른인데 싫은 소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결혼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거야. 박사 출신이니까 나랑은 대화도 잘 통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지금 내 작업실에서 너한테 전화 통화하는 게 말이 되니? 이제 나도 며느리 눈치 안 보고 행동하려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아쉬워서 8년간 끼고 살았던 거지. 새 며느리 들어오면 당장 내쳐버리고 인연 끊어버릴 거야. 이제야 내 세상이 오나 보다. 그새를 못 참고 시모는 지인분께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죠. 차라리 못 들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저를 막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전부 다 했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네요. 그게 집안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시는지 시모는 계속해서 지인분께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 욕을 하길래 도저히 참기 힘들어 작업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제가 분노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서둘러 작업실에서 나가려 하시길래 시모를 가로막은 뒤 저를 욕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새벽 시간에 자고 있는 가족들 깨우기 싫다며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시모는 전혀 저에게 미안하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죠. 가로막아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친구랑 통화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제가 방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너무 서운하다고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제 욕을 하실 수 있어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저를 바로 내치겠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고밖에 안 했다.
네가 아직 술이 덜 깬 듯한데 내가 쓸데없이 지금 이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하러 너 욕을 하겠니?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왜 남이 통화하는 걸 엿듣고 그래? 이제는 내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거냐? 너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고. 나 피곤하니까 당장 비켜라. 얘가 이제는 생사람 잡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없으시다고요?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저 오늘 어머님 댁에 와서 밀려있던 집안일 도와드리고 음식하는 것까지 하나도 소홀히 한 적 없었는데 제 앞에서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니 뒤에서는 제가 안 볼 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욕만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사생활 좋아하시면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통화를 하셔야죠. 밖에서 누구 욕을 하는지 전부 다 들릴 정도로 떠들고 계시는데 그걸 들은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줄 아세요? 그럼 어머님도 웬만큼 제 마음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계속 태연하게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글쎄 잘못한 거 없다니까. 피곤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라. 나도 술이 좀 과했는지 머리가 띵하니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온갖 욕을 다 해놓고 그걸 전부 들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시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시모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걸 재생시키고 말았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시는 건 항상 증거를 확인시켜줘야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결국 전화 통화하셨던 내용이 핸드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사과를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제가 그만큼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몸에 배어있는 버릇 중 하나였어요. 끊임없이 제 욕을 하러 다니시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삶이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가족들이 새벽에 깰까봐 억지로 사과하는 시모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우라통이 터져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운 뒤에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깨워서 시댁에서 일찍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시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나오자 시부께서 전화를 하시길래 몸이 좀 안 좋다고 설명을 드린 뒤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와야 하냐고 물어보아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준 뒤 한동안 시댁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듯 저에게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인사시키고 싶다며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해 주길 부탁했어요.
시동생의 결혼 문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어요. 시모가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 걱정은 되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시모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이번 결혼이 무산이 된다면 시동생에겐 두 번 다시 여자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모도 최대한 입을 조심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 하루 전날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가 울리는 걸 보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꼭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셔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괜히 전화를 안 받았다가 가족 모임 때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셨던 거였죠. 내일 작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데 나 혼자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어서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니? 해줄 수 있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막상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굳이 도와드릴 필요 있겠어요? 네가 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너 아랫동서 될 사람이 온다잖니.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첫인상이 중요하다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해주면 된다. 저번 일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둔 건 아니지? 우리 그때 충분히 푸른 걸로 기억하는데. 시모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제 기분을 최대한 풀어주려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위해 저는 약속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거에 들뜨셔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음식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는 정성이 들어간 시모의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는지 가짓수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걸 보고 좀 서운하긴 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네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김장할 때 입는 옷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은 김장을 할 때 막 입는 옷이잖아요. 지금 김장철도 아닌데 굳이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김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옷 입고 집안이랑 밖이랑 청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집 전체가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 좀 하면 좋겠는데. 저보고 지금 마당이랑 집이랑 합쳐서 300평이나 되는 넓은 집을 저 혼자 대청소를 하라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음식 몇 가지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일찍 온 건데 대청소라뇨.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걸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아시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화장까지 전부 다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들은 따로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식구들 올 때까지 네가 먼저 좀 움직여라. 내가 한번 얘기하면 좀 들어줄 수 없는 거니? 시모는 시간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길 바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댁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몇 시간 뒤면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오기 전까지 집안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교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퇴근을 하시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였죠. 결국 저는 시모가 건네주신 옷을 입고 300평이나 되는 집을 혼자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여름이 아니라서 마당일은 크게 손볼 건 없었는데 집안은 해야 될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시모는 그동안 청소에는 신경도 안 쓰셨는지 먼지가 수북했고 손댈 곳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온몸이 땀으로 뒤덮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시간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라며 재촉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온다는데 제가 왜 대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 청소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부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급하게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와 마주친 건 남편과 시부가 아닌 시동생과 예비 동서였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두 사람과 대면한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방 안으로 들어갔고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들어온 걸 보고 반갑게 맞아주고 계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저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땀이 한가득 흘러내려 화장은 전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김장할 때 입었던 옷이라 여기저기 얼룩도 많은데 머리까지 헝클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게 너무 짜증이 올라왔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빨리 나오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방문을 두드리며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화장도 고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뭘 볼 게 있냐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화장한 모습이나 안 한 모습이나 똑같다며 최대한 빨리 나와서 일손을 도우라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어요.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첫 대면하게 된 것도 상당히 짜증이 나는데 시모는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화장을 고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모와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마주해서 그런지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꼴값 떤다며 식구들 모이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할 것 좀 내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저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고 예비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앉아있던 시모가 예비 동서에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우리 집 8년차 전담 청소부라며 온갖 험한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기 딱 좋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자 시동생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시모에게 입조심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왜? 내가 뭐 잘못했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제 며느리는 우리 박사 둘째 며느리 하나뿐이다. 쟤는 우리 집안 가정부나 다름없으니까
시킬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부려먹으면 된다. 너희들이 결혼식 끝나면 집들이도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용해 먹으면 딱 좋겠네. 말만 하면 뚝딱 해준다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가 저를 험담하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한 저한테 어머님 집안 청소부라고요? 이용해 먹기 딱 좋다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거침없이 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도련님 죄송하지만 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오신다고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이 넓은 집을 저 혼자 청소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으시네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기분으로는 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말씀 나누시고 들어가세요. 어머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이 며느리로서 마지막 날인 줄 아세요. 나도 너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박사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 앞으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일 끝났으니까 그만 들어가 봐라. 시모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받은 저는 짐을 챙긴 뒤 시댁에서 나가려 하는데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길래 다시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동서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예비 동서 앞으로 다가가 다시 얼굴을 확인해 보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다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예비 동서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모와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더니 정말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를 건넨 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 순식간에 도망을 쳐 버렸어요. 그녀가 도망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시모는 둘이 무슨 사이이길래 예비 동서가 정색을 하면서 도망쳤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그녀를 급하게 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시동생의 얼굴은 노랗게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그 사이 교대 근무를 마친 시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다들 조용히 좀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모습 처음이라 가족 모두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그녀가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린 상태라며 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네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세종씨가 잠적해버리면 저는 정말 끝장이라고요. 형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뭘 도와달라는 건데? 예, 네가 말 좀 해봐라. 왜 너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친 거니? 네가 또 뭔 짓 했지?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여자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도련님이 그 여자한테 당한 게 틀림없어요. 세정씨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 수술비를 제가 대신 주겠다고 했었죠. 원래 인사를 드리러 가려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일단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세정씨 어머님이 회복을 하시면 그때 뵙기로 일정을 잡은 상태였어요. 수술 자금도 문제였지만 대출비까지 있다는 말에 어차피 결혼할 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도와줬는데 지금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세정씨 어머님 병원이 어디인지 아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가 그런 수법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그 여자 상습범이에요. 저희 아빠한테 한두 번 잡힌 게 아니라서 경찰서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얼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사기죄로 잡혀 들어왔을 때 아빠가 한 소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릇없이 행동해서 저와 한 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작정하고 잠적했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시동생은 사기녀한테 된통 당한 상태였고 그 피해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잘하게 빌려간 돈들을 합친 금액이라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제발 도와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하신 말씀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다면서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8년차 청소부라며 막말을 퍼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도련님도 돈 문제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닌 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여자 이름도 가명을 쓰고 있어서 잡는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싹싹 비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도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할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천년만년 걸려도 그 여자 잡기는 쉽지 않을걸요? 오늘은 일단 저도 기분이 좋지 않으니 들어가 볼게요. 시모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동생이 사기당한 1억을 다시 되돌려받게 해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긴 했지만 또다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여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뻔하기 때문에 형사인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자가 저지른 짓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4번의 범죄를 저지른 그 여자는 4번 다 전부 아빠한테 붙잡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었지만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었고 몇 달 만에 그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한테 뜯어간 1억은 이미 전부 다 사용을 해버린 터라 법적인 처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에게 입을 아예 닫고 살라며
밥 먹을 때 빼곤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시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의욕을 잃어버려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기를 친 그녀를 잊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네요. 평생 동안 살면서 진지하게 처음으로 만났던 인연이 그런 여자였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네요. 시모는 현재 쥐죽은 듯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수다를 떨지 못하시니 속병이 나셔서 집에 누워만 계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도 시모한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예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신우와의 좋지 않은 관계를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저를 대하는 신우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끝은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가서야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질 수 있었죠. 임신하기 전부터 신우는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고 언제나 시댁 집안은 신우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꺼내게 되었죠.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시댁 집안에 있는 것 같아 최대한 멀리하고 싶었지만 신우는 그런 저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는지 애들 셋을 데리고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왔었어요. 새언니, 요즘 뭐하고 지내시길래 연락도 없으시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주말인데 뭐 하시나 궁금해서 얼굴 좀 보려고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그래도 저녁 먹기 전에 온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새언니 음식 솜씨 좀 볼까요?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도 지금은 아이를 못 가지고 있지만 차후에 아이가 생기는 걸 대비해서 제가 온 김에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연락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우리는 저녁 나가서 먹을 거니까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카들 데리고 집 가서 먹어. 어머, 오빠, 지금 애 셋을 데리고 힘들게 온 나를 내치려는 거야? 이 사람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좀 쉬고 싶어서 들린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하고 움직여야지. 매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 몰라? 옆에서 잘 달러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찾아오면 실례라는 걸 알 텐데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만든 거 알지? 그리고 지금 너희 새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와. 오빠 정말 너무하네. 결혼하더니 아주 성격이 싹 바뀌었어. 나도 집에 일찍 들어가 쉬고 싶었던 거. 그래도 새언니 얼굴 한번 보려고 애들 데리고 힘들게 왔는데 꼭 이렇게 매몰차게 행동해야 되겠어? 나 지금 오빠한테 너무 서운해. 아, 몰라. 여기까지 오는데 힘을 다 빼서 기력도 없으니까 새언니가 차려주는 저녁은 먹고 갈 거야. 갑자기 찾아온 신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상당히 난처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라고 화를 내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제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아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새 아이들까지 칭얼거리며 보채기 시작하자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우 내외를 받아들였고
상거리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들로 신경 써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의 가짓수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불만을 꺼내 놓았지만 남편이 옆에서 붉어진 얼굴로 한 소리 하게 되자 그제서야 입을 다문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녁만 먹고 들어가길 원하고 있었는데 신우는 소화도 시킬 겸 잠깐 쉬고 가겠다며 저한테 신우의 아이들을 맡기길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자 신우는 아이 낳기 전에 체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신우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뒤이어 시무한테 전화가 왔었죠. 너 요즘 우리 집에는 아예 올 생각이 없는 거니? 방금 민경이가 다녀간 거 같던데 저녁만 먹고 내쳤다며? 네가 속이 그렇게 좁아 터졌으니까 아직까지 애를 가지지 못하는 거야. 애셋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좀 쉴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저녁밥 먹는 것도 엄청 눈치 줬었다면서?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상거리도 몇 개 없어서 저도 곤란한 상황이었는걸요. 눈치를 준 건 아니에요. 아이, 핸드폰 줘봐봐. 내가 좀 얘기할게. 엄마, 지금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속이 좁아 터져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요? 가뜩이나 지금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셨으면 이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해 주시면 어디 덧나요? 민경이는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거덜내고 갔으면서 엄마한테는 눈칫밥 먹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민경이한테 전화하기 싫으니까 엄마가 제 말 전해주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말없이 찾아오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희 집에는 당분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는 뭐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한 줄 아니? 걔가 너랑 결혼하고 집안에 이득된 게 뭐가 있었어?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거 없이 나이만 처먹고 아이는 가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니?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하면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안 생기던 아이가 갑자기 생기기라도 한다는 거야?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갔는데 더 이상 희망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걔는 평생 아이 못 가질 거다. 조만간 폐경 올 텐데 내가 뭘 바라겠니? 그 나이 먹고 아이 가져봤자 태어난 아이도 정상적이지는 않겠다. 내가 그래서 애초부터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젊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늙으면 늙을수록 아이는 가지기가 힘들어진다고.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이번 주에는 무조건 며느리 데리고 엄마 집에 들러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망치는 며느리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가봤자 욕밖에 더 먹어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수록 저희는 더욱더 갈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잘하겠다고 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왕래를 하죠. 뭘 잘못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걸 보니 엄마와 제가 얼굴 보게 될 날은 좀 더 길어질 것 같네요. 더는 할 말 없으니 먼저 전화 끊을게요. 시모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전화를 뺏어서 좀 전에 신우의 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지만 시모는 신우의 편에서만 말을 들어줄 뿐 저희가 겪었던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시모의 전화 한 통으로 저희 부부와의 사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었던 게 항상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시댁에 관련된 일을 거의 다 떠맡게 되면서 명절 때나 집안 행사 같은 일들은 거의 전적으로 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며느리로 오고 나서 시댁 집안일은 아예 손을 뗀 신우가 문제가 있다며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무조건 저를 시켰었네요. 처음에는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상황이라 많이 힘들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해줬었어요. 신우가 급하게 볼 일이 생겼을 때는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런 걸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시댁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시댁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시댁과 한동안 인연을 끊게 되었죠. 주말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가 신우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저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부와 남자들은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낮잠을 자고 나온 신우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와보니 시모가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큰애가 넘어졌는데 얼굴에 출혈이 나고 있었어요. 아, 엄마! 애들을 보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1시간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큰애 이마에 상처가 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인데. 얘, 너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이거 진작에 치우라고 했었는데 왜 안 치워서 일을 크게 만든 거야? 잘생긴 내 손자 얼굴에 상처가 난 거 네가 다 치료비 배상해줘야 할 것 같다. 얼굴에 상처 난 건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가는데 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내가 말한 걸 한 귀로 듣고 흘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이 물건이 위험할 것 같다고 치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으면 바로 치웠었겠죠.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새언니 하는 행동들을 보면 표정도 안 좋고 불만이 상당히 많아 보이던데 우리 엄마가 시키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우리 큰애 이마에 상처 난 거 회복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치료비 보상 청구할 테니까 내일 새언니도 병원에 같이 가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만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이 물건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이건 저 혼자 들기에도 힘든 물건이라고요. 딱 봐도 남자들이 옮겨줘야 할 것 같은데 대형 화분을 어떻게 저 혼자 옮길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시키셨다면 그이한테 부탁해서 옆으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겠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전혀 듣지 못했는데 지금의 상황 피하시려고 저한테 떠넘기시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돼요. 어머, 새언니, 지금 끝까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가족 앞에서 듣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새언니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얘기한 걸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잘잘못을 따져야겠어요. 시모의 한마디가 집안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면서 신우는 더욱더 날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억울하다며 시모와 신우에게 좋게 설명하려 했지만 시모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를 방패 삼아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남자들은 신우가 난리를 치는 목소리에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말았던 거죠. 제 편이라곤 남편밖에 없었지만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면서 인연까지 끊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게 되면서 또다시 시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자 남편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던 거였죠. 그 난리를 쳐놓고서도 신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시간 좀 지났다고 저희 집에 찾아와 저녁까지 먹고 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신우가 한번 왔다 간 이후로 시모는 저에게 지속적인 통화를 시도했고 남편의 말대로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죠. 다행히 남편이 막 퇴근했을 때 오셨던 거라 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었어요. 너희들 정말 나랑 인연 끊을 작정인 거니? 이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아? 그때 당시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좋게 해결했으면 하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어? 가족들끼리 등 돌리고 사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이제 그만하고 조만간 서로 모여서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 그때 일에 대해 이 사람한테 사과 먼저 하세요. 엄마가 애들을 돌봐주다가 사고가 난 건데 그걸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있는 이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너무 억지였잖아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때 민경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엄마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말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 거죠. 거실에서 주방이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화분을 치워달라고 조용하게 얘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엄마 성격상 일단 이 사람부터 먼저 불러 세워놓고 어떤 일이든 시키려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큰 화분을 이 사람 혼자 옮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끼리 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씻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흐지부지 넘어가면 이 사람이 받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 남편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하자 시모는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시모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뱉었었는데 그게 하필 저를 향한 말이라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곤란했었다며 그때의 상황은 전부 다 시모 잘못이었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저는 시모의 사과를 그렇게 받아낼 수 있었죠. 그제서야 남편도 어느 정도는 기분이 풀렸는지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는 그날 이후 시댁을 다시 왕래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평소와는 다른 몸 상태라 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자 처음 겪어보는 느낌들이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는 순간
두 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저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만큼 기쁨의 눈물은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죠. 그렇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양가 집안은 저에게 많은 축하를 해주셨는데 시모가 임신 축하 파티나 하자고 시댁에 오라고 하셔서 찾아뵈니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시모의 사랑을 받게 된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제 앞에 음식을 내주던 그때 신우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애를 셋이나 낳는데도 이런 상차림 한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새언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임신 안 될 줄 알았는데 누가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저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쓰던 물건들 그대로 있는데 물려받으시면 되겠네. 나중에 출산하시면 전부 다 가져다 드릴 테니 유용하게 쓰세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 장애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많다고 하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도 있는 거예요? 원래 갑자기 찾아온 아이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늦은 나이에 임신했다가 출산을 했는데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꽤 많이 봤어요. 새언니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임신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좀 눈에 거슬려서 자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애를 셋이나 낳는데도 조용히 그냥 지내고 있잖아요. 너무 대놓고 좋아하시니까 좀 그래서요. 왜? 너희 새언니가 지금 임신해서 대접받으니까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자기보다 좀 더 받는 것 같거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걸 꼭 질투하더라. 모두가 너희 새언니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건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 축하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내가 봤을 때 너희 새언니가 임신한 걸 아니 곱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지 않는 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신우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불만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말을 막 하길래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모가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노력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항상 신우에게 벼르고 있다며 분노를 참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 신우와의 관계 회복은 정말 쉽지 않았네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우는 저를 항상 싫은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임신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출산 전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불만을 얘기했지만 아이가 우선이라며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죠. 시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언제 또다시 이어질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강하게 얘기하자 시모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저는 10달 동안 저희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스트레스 하나 받지 않은 채 성공적인 출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출산하자마자 산후조리는 시모가 직접 해주고 싶다며 저희 집에 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도와주셨어요.
산후조리 센터에서 관리를 받아도 되지만 시모가 건강한 아들 손자를 낳아줬다는 거에 너무 고마우셨는지 정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는 있었지만 신우가 그런 저와 시모의 사이를 질투하면서 불만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게 된 날, 신우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희 집에 찾아와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어요. 새언니, 저 왔어요. 요즘 얼굴에 행복이 넘치고 계시네요. 연락도 없이 와서 놀라셨죠? 요 앞에 친구들 좀 만났다가 언니 생각나서 왔죠. 애는 볼만해요? 아직 손이 서툴러서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죠? 저도 그래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니까요. 저도 조만간 하나 더 낳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애들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고민 중이에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용건만 간단히 하고 싶거든요. 제가 방금 친구들 만나고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친구들이 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제대로 좀 놀아보고 싶은데 애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새언니한테 제 아이들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어요. 잠깐이면 되니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너무 늦게 오진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어차피 조금 있다가 오실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올 때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래서 가족이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 봐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아가씨,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애를 셋이나 돌보고 있어요. 제가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을 돌보는 건 어려움이 많다고요. 차라리 어머님 오셨을 때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아직 걷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래요. 무작정 애들을 놓고 가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애를 하나 보나 넷을 보나 거기서 거기인데 뭘 그것 가지고 엄살이에요? 저희 애들 몇 번 봐주신 적 있잖아요. 그때처럼 그냥 하면 돼요. 신우의 애들을 저에게 무작정 떠밀었고 저는 대응을 못한 채 신우의 행동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시무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날 받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받아들여야만 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와의 전화가 겨우 연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급하게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시모가 들어온 이후 힘들었던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며 화가 난 얼굴로 통화를 하셨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걸 풀어가려고 좋게 말씀하시면서 신우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신우는 저녁 12시가 다 되어서야 찾아왔고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저를 도와주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술에 취해 들어오는 신우를 보며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아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신우는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갈 수가 없다며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겠다고 그대로 거실에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난리를 치려 했지만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 소란을 피우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만 만들게 돼서 저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신우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은 다시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서야 남편의 전화를 받은 뒤 저희 집으로 급히 왔는데 안색이 상당히 어두워진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최근 들어 신우가 외박을 많이 해서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신우 남편의 그런 말을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가 저를 툭 치면서 갑자기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안 되겠다. 네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제가 원래 노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앤데 그동안 애를 셋이나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니? 너는 아이를 하나만 낳았으니 민경이의 입장을 헤아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어차피 출산도 했고 산후조리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애들 돌봐주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너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옆에서 거들어 줄 거니까 토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서로 도와가면 좋잖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경이가 애를 셋이나 낳은 게 자기 탓인데 그걸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건데요? 애 셋이나 딸린 엄마가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자기 몸 하나 간수도 못할 정도로 술까지 퍼마시는 게 맞는 거냐고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이 엄마가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나중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노는 거 좋아한다고 아가씨는 놀게 놔두고 아이들을 대신 제가 보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몸조리까지 전부 다 해줬는데 고마움의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버럭 화를 내셨고 심각한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모는 저한테 많이 실망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다음날 아침 신우는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저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하길래 서둘러 상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두통약을 준 뒤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안 좋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밤을 꼴딱 새운 신우 남편은 아이들을 미리 차에 태웠고 남편은 신우에게 화를 내려 했지만 서둘러 출근을 해야 돼서 회사 일에 지장을 줄까봐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며 남편을 서둘러 출근시켰습니다. 신우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현관문을 나서는데 저에게 나중에 또 부탁하겠다며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신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바탕 크게 난리가 날 뻔했지만 안 좋아질 뻔했던 위기를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문제는 신우가 며칠 뒤 또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 아이들을 맡긴 채 친구들을 만나러 가겠다며 도망치듯 빠져나가려 하길래 신우를 급하게 잡았어요. 신우는 약속이 많이 늦었다고 제 팔을 뿌리치려 했고 저를 도와주러 오신 시모까지 뒤에서 그냥 놔두라며 소리를 지르자 어쩔 수 없이 신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좋게 몇 번이나 설명을 했지만 신우의 막 나가는 행동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간 신우가 어디론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차 한 대가 신우 옆에 멈춰 서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내리더니 반대편 차문을 열어주며 신우를 태워주더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시선은 연인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시선이었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경악을 했고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밀려오게 되었어요. 비밀로 하기에는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차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우에게 물어보기 위해 일단 시간을 둔 채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신우는 그날도 전날과 똑같은 행동을 보였고 남편은 결국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죄송하다며 신우와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저는 신우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또다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신우의 행동을 뒤쫓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신우가 저희 집에 아이들을 맡기자 저는 시모에게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신우의 뒤를 따라 붙었고 의문의 차가 신우를 데리고 가길래 저도 차를 타고 거리를 두며 신우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강 다리 밑에 멈춘 차에서 신우와 어떤 처음 본 남자가 내리길래 그 모습을 전부 다 촬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가 꽤 심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저는 신우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만나고 있던 의문의 남자가 신우의 큰애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은 신우의 막내 아이는 나중에 데리고 가겠다며 서로 막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 혼자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그동안 술을 먹었던 거였어요. 신우는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집안에서 알게 된 이상 데리고 가야 할 것 같다고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죠.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시댁으로 부르길래 온 거였지만 모든 식구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난 뒤였기 때문에 표정이 좋지는 않았죠. 신우 남편은 신우를 보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제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자 신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신우는 알고 보니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서로 사귀던 사이였는데 동창회 때 만나게 되면서 신우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한순간의 실수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한 번이 어렵다고 첫째와 셋째까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뻔뻔하게 신우 남편의 아이처럼 키우며 살아왔던 거였네요. 결국 신우네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신우 남편은 둘째 아이만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 버리면서 둘은 끝내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의 쓰레기 같은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결국 신우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은 그 남자의 집안에서 데려가겠다고 소송을 걸은 상태입니다. 한순간에 자기 자식들을 잃게 된 위기에 놓인 신우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신우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용서는 못하시겠는지 얼굴을 안 보고 계시네요. 저희도 신우를 받아주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추억과 잠깐의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신우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는 거고 그에 따른 대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동창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 때문에 큰 실수가 나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깨는 건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 직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벌써 6년 차가 되어갑니다. 그전에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식당 일을 같이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아 결국 지금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만큼 후회는 없습니다. 아내와는 벌써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20대에 만나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내와 살면서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장모님과 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동안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모님께서 저를 싫어하시게 된 이유는 아마 식당을 폐업하게 되면서 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았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아내와 함께 식당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 때문에 아내와 장모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었죠. 식당이 잘 운영됐었더라면 장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 저 또한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위사랑은 장모라지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고 온갖 서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버렸네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분명 빛을 보게 될 날이 다시 한번 오게 될 텐데 장모님은 그런 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제 인생은 실패작이라며 조금도 믿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서운함을 나타내게 되었어요. 벌써 30대 중반이 꺾였는데 무슨 반전을 바라는 거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뛰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할 줄 아는 게 벽돌 나르는 것 말고는 없는 거야? 엄마, 또 시작이에요? 왜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에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이래서 제가 모임 있어도 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한 번만 더 이 사람 속 긁어놓으면 저는 그때 정말 엄마 얼굴 2번 다시 안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너는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니?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 사위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야. 다른 집안 사람들은 어디서 좋은 사이를 구했는지 죄다 법조인의 의사 집안이거나 아니면 몇십억대 매출을 올릴 정도로 큰 사업을 하는 사이들 뿐인데 거기에다 대고 내 사이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이나 뛰는 일당직 벽돌쟁이야 라고 어떻게 얘기하니? 남들은 사이가 때만 되면 알아서 여행 스케줄 잡아서 좋은 곳 보내주거나 주말만 되면 비싼 식당 예약해서 몸보신 시켜준다는데 정작 하나밖에 없는 사이라곤 식당 하다가 망해서는 아직까지 빚을 갚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내가 그때는 못 모르고 너를 저놈한테 시집 보냈다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저 또한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빚도 거의 다 갚은 상태라 조금의 여유는 생겼어요. 앞으로 일 좀 잘 풀리면 저도 장모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어느 천년에? 나 세상 떠나고 해줄 작정이야? 저런 것도 사이라고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만 먹고 나가서 자네가 잘하는 하자 보수나 하게. 마당에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 딸 데리고 가서 주구장창 고생만 시켰으면 나한테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려면 성공을 하라고. 장모님은 저에게 온갖 막말로 상처를 주셨고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못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처갓댁에 도착한 처형과 마주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자 장모님이 저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처형도 제 편을 들어주며 좋게 풀어나가려고 애써주면서 할 말이 있다고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다시 모았습니다. 그렇게 처형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몇 번이나 재차 물어보셨어요. 처형은 준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시키고 싶다며 결혼에 대해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처형의 홍기가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시기에 결혼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지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내셨어요. 어떤 사람이냐고 쉬지 않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었고 사업을 하는데 억대 연봉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억대 연봉이라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초대 자리를 만들길 원하셨어요. 처형의 말로는 예비 형님이라는 분이 워낙 일이 바빠서 시간 내는 게 쉽지 않다며 여유 있는 시간이 될 때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장모님의 마음을 안달나게 만들었어요. 하루빨리 예비 형님을 보고 싶어하는 장모님의 기대에 부푼 얼굴을 보고 있는데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들었지? 억대 연봉이란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누구는 억대고 누구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빚에 허덕이고 있으니 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 내 딸만 불쌍한 거지. 이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야. 지영아, 이러지 말고 이참에 둘이 갈라서라. 네 언니가 분명 좋은 남자 하나 물어줄 거다. 억대 연봉 사업가인데 주변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분명 결혼 안 한 총각이 있을 거야. 내 말 듣고 너희 둘은 여기서 끝내라니까. 너희 둘이 1년 내내 힘들게 일해봤자 얼마 버니? 내가 알기론 연봉 6천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너희 언니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혼자서 1년에 억을 벌어온다잖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알아? 이래서 뭐든지 신중해야 되는 거야. 엄마 말 듣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 해결된다. 이참에 둘이 이혼해라. 엄마, 진짜 계속 그럴 거야?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더 이상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니 미안한데 나는 모임 때는 이제 더 이상 안 오려고. 결혼식 때나 참석하던지 할 테니까
결혼식 일정 잡히면 얘기해줘. 지금도 이러는데 그때 되면 이 사람 대놓고 무시할 거 아냐. 오늘은 내가 엄마 딸인 게 후회스러울 정도야. 아이고, 너희들 안 온다고 했어.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냐? 억대 연봉 사이면 끝난 건데 더 이상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번에 집에 가면 너희 둘의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너는 엄마 말을 들어야 떡이라도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처럼 살 건데? 제발 엄마 속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곤 현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도 말이 아니었네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연봉을 억대나 벌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장모님과의 관계에 회복은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자기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다며 실망을 많이 했는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힘겹게 일어나 제 손을 잡아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안아주었지만 모든 건 제 잘못이라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면서 상처받았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도중 집 앞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더니 아내와 손을 잡고 있던 제 아들을 장모님이 억지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해 급하게 차에서 내려 2 사람에게 다가가 중간에 끼어 울고 있는 아들을 제 품에 안은 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여쭤보자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하셨어요. 장모님의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아내가 가로막지 않았다면 분명 저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장모님께 뺨을 허용했을 테고 아이한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뻔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질 뻔 했었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받는 상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아내와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장모님 집안의 사이가 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장모님께 대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죠. 내가 지금 여기 왜 온 줄 아나? 내 딸 인생 살리고 싶어서 왔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자식 잘못되는 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자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발버둥 친다 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언제 가난해서 벗어날 건데? 평생 벽돌만 쌓으면서 모래나 퍼나르며 살 거야? 제대로 된 기술 하나 없는 주제에 내 딸을 먹여 살리겠다고?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왜 시집을 보냈는 줄 알아? 처음에는 젊으니까 패기가 있어서 같은 또래들보다 철 좀 든 것 같아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쉬지 않고 허우적만 거리고 있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실패작에 불과했어. 불량품은 반품하는 게 맞는 거야. 내 딸이 뭐라는 줄 알아? 너랑 똑 닮은 자식 때문에 이혼은 절대 못하겠단다. 그래서 내가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데 어쩌겠어? 힘으로라도 해결 봐야지. 그때 마침 자네가 나타난 거야. 어쩔 거야? 이혼할 거야 말 거야? 나는 내 딸을 다시 데려갈 테니
너는 네 자식 데려가라.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엮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번뿐인 내 딸 인생 절대 망치고 싶지 않다고. 애지중지하며 힘들게 키워냈는데 너한테 시집간 이후로 고생만 하고 있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딸은 데려가지 못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각자 인생 살아가도록 해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은 분명 찾아올 거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힘든 거예요? 저도 다 계획이 있는데 장모님이 이러실 때마다 저도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고 지영이는 제 아내입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그만하자. 나 더 이상 엄마 딸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엄마 딸이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가족이 있고 시부모님한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귀한 아들이라고. 그런데 엄마한테 이런 취급받은 거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 엄마가 하는 행동 똑같이 내가 시부모님께 받는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을 것 같아? 나는 남자가 능력만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입에 풀칠만 해도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엄마 딸로 태어난 게 너무 후회스럽고 앞으론 나에겐 엄마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아. 우리 이사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내는 울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토해냈지만 장모님은 듣지 않았어요. 무조건 저와 아내의 사이를 끊어내기 위해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아내는 장모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좋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막말을 퍼붓고 있는 장모님께 등을 보였어요. 저에게 더는 들을 필요 없다며 아이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모님은 절대로 해선 안 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려는 사이 장모님은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 아내와 이혼하라며 결국 제 머리채를 잡아챈 뒤 사정없이 흔들으셨어요. 결국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죠. 지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사돈성에 안 찬다고 해서 어떻게 머리채를 잡을 수 있냐고요? 제가 며느리 머리채 잡고 쥐 잡듯이 막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 몰라요? 며느리가 사돈을 더 이상 엄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건 그만큼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건데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걸 끝까지 사돈이 잘났다고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요? 방금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예비 사이가 조만간 인사하러 온다고 하던데 그 전에 우리 법정에서 보면 될까요? 내 아들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들과 사돈의 그 손버릇에 대한 처벌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누가 더 손해볼 것 같나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아들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사돈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가할 겁니다. 이런 집안이라는 걸 예비 사이가 알게 된다면 억대 연봉은 물 건너 갈 것 같은데요? 장모님은 그날 처음으로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작 당사자의 말은 조금도 듣지 못했다면서 저한테 확실하게 사과하라고 더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않으신 장모님의 행동이 결국 저희 부모님의 화를 더 키우게 되었고, 저에게 무력을 가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장모님은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셨고, 저에게 마지못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억대 연봉의 사이를 잃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저에게 억지로 용서를 구하신 뒤 더 이상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장모님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자 제 아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위로를 해 주셨네요. 부모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장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고 찾아오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났을 때 처형이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 형님의 인사 자리가 있을 예정인데 올 수 있겠냐는 질문에 아내는 힘들 것 같다고 처형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었죠. 처형도 어느 정도 집안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희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모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고 자리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큰일을 벌릴 생각도 없으니 자리만 채워달라는 말을 하셨죠. 아내는 제 핸드폰을 뺏은 뒤 가지 않겠다고 설명했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많이 다르셨습니다. 침착하게 저희 기분을 헤아린다는 듯 대화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 장모님의 모습에 처음에는 흥분했던 아내도 조금씩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죠.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처되는 어떠한 말들도 입 밖으로 뱉지 않을 거라며 인원수만 채워주길 바라셨어요. 저희는 장모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예비 형님의 초대 자리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 때문이기보단 처형 보고 가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예비 형님의 초대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약속 당일, 아내는 아이와 함께 먼저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날 생각보다 일이 좀 늦게 끝나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현장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저와 함께 일을 하던 직원이 제 차로 달려와 다급한 표정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서둘러 현장으로 다시 가주길 바랐어요. 알고 보니 저와 같이 일하시던 팀장님께서 제가 오늘 약속이 있다는 말에 먼저 보내주셨는데 혼자서 일을 하시다가 벽돌이 무너져 내려 그 밑에 깔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현장에 가니 상당히 크게 다치신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구조대에게 연락을 취해 조치를 취했지만 워낙 정신없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핸드폰도 차에 놓고 와서 연락하는 걸 아예 까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차에 도착했을 때 아내에게는 수십 통의 전화가 왔었고 서둘러 다시 전화를 걸자 장모님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졌다며 초대 자리가 꽤 진행이 된 상태라 서둘러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설명한 뒤에 곧장 처가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들러서 씻고 옷을 갈아입기에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업복을 입은 채 처가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며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도중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장모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제 모습을 보시자마자 경악을 하며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먼지로 뒤덮인 작업복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왜 옷에는 피가 묻어 있어? 머리는 땀에 쩔어서 안전모에 눌려있는 모습에 얼굴에는 먼지가 가득 묻어 있고 거기에다가 쉰내까지 나는데 지금 그 꼴을 하고 자리에 참석하겠다는 거야? 당장 나가.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자네가 이러니까 내가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라고. 대충 들으셨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작은 방에 제 옷이 몇 개 있으니 서둘러 씻고 환복한 다음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지금 술을 좀 드신 것 같으신데 일단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침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서둘러 준비할 테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자네는 언제까지 나한테 죄송하다고 할 거야? 작은 방에 있는 옷들도 전부 다 작업복 아니야? 쓸데없이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장모님은 순식간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제가 아무리 해명을 해봤자 저에게 더럽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방에 있던 식구들이 전부 다 현관 쪽으로 걸어왔는데 제가 일부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다며 갑자기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순간적으로 집안의 공기는 정적이 흘러버렸네요. 한쪽 뺨으론 성이 안 차셨는지 반대쪽 뺨까지 올려 붙이셨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면서 장모님을 밀친 뒤 먼지투성인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넋이 나간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당장 나가라며 난리를 치셨고 저 형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장모님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술을 한 차례 드신 상태셔서 그런지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들 그만하라고 주방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친 예비 형님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왔고 모두가 예비 형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터벅터벅 걸어 나오시더니 장모님 앞에 떡하니 멈춰 섰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예비 형님의 분위기를 살피던 장모님이 왜 그러냐고 어색한 말투로 한마디 하는 순간 갑자기 예비 형님이 장모님의 뺨을 올려 쳤고 너무 놀란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막노동하면 그런 취급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보잘것없는 놈이었으면 똑같이 행동했었겠네? 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대우받는 건 당연한 거고 막노동하면 쓰레기보다 못한 취급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나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분을 장모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억대 연봉인 나를 사이로 얻고 싶으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막노동하셔서 힘들게 벌어모으신 돈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예비 형님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이미 눈에는 초점을 잃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장모님이 저한테 보였던 행동이 예비 형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갖 물건을 전부 다 집어 던졌고 처형이 정신 차리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예비 형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인어른과 제가 가까스로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난리를 치는 예비 형님이 진정될 때까지 문고리를 잡고 한참 동안 버티고 있자 그제서야 모든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안과 예비 형님이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려서 넋이 나간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고 방문을 열었을 땐 예비 형님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네요. 아내는 정신이 나간 장모님을 방 안으로 모신 뒤 저희는 집안 정리를 끝낸 다음 예비 형님이 깨어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자 그제서야 눈을 뜬 예비 형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 본인이 왜 처가댁에서 자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자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과거에 예비 형님이 자기 아버지가 처가 식구들한테 저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었는데 그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저희가 알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일을 저질러 버린 상황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는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께선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예비 형님을 만나주려 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 쪽으로 피해받은 부분들을 해결하셨어요. 알고 보니 예비 형님은 술만 먹으면 손버릇이 안 좋기로 회사 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했었어요. 저 형이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보여준 적이 없어서 몰랐었지만 장인어른과 술잔을 주고받다가 주량을 넘어서면서 본인의 이성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였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변호사가 직접 찾아와서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그렇게 억대 연봉이었던 예비 형님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형은 2번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처가댁에 발도 붙이지 않고 있지만 반대로 장모님이 사위는 저 하나뿐이라면서 저희와 다시 인연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이유는 제가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들로 사업을 차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억대 연봉은 아니지만 비슷하게는 맞춰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아파트 줄눈 시공과 방충망 설치, 그리고 에어컨 청소 설치까지 하다 보니 지금 현재 하루가 모자랄 정도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뒤따르는 것 같아 매일 웃으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모님은 제가 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 성공할 줄 알았다며 인정을 해주시고 있지만 아내와 저는 그런 장모님의 가식적인 모습에 더는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장모님과의 인연을 아예 끊어낸 상태입니다. 막노동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시던 장모님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힘들게 다시 일어난 만큼 저희 가족이
언제나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여러 환경에서 지금의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항상 몸조심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원하시는 걸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